당시에 소총한 자료가 농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고 사는 금액이랑 맞먹었대요. 부산 면적 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토지를, 그리고 거기서 공장을 10여 개를 돌리고 축산업으로는 한 번에 소를 뭐 100몇십 마리씩 끌고 가가지고 일본군이 부르는 금액에 무조건 따블을 줄 테니까 무조건 사와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봉오동 전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아볼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위태택견협회 이사이고 강태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철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요. 청계 MMA라는 체육관을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위태특견협회의 고급노예 김형섭이고요. 철학을 전공했고 인왕 MMA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볼 얘기는 봉오동 전투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제 좀 맥락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봉오동 얘기가 나왔나. 네, 일단은 저희가 프로젝트 임호라고 해서 결국 이제 태경과 관련된 무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공관장님의 외증조부죠. 어떻게 보면 외증조부분께서 봉오동 전투에서 그 유인조를 맡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의 얘기가 결국 그 일제 군인들, 일본군? 그쵸, 일본군을 유인해 와가지고 한쪽에 모아놔가지고 하객진처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섬멸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 유인조의 그쵸. 그러니까 그 첫 교전지, 그 유인조에 첫 쏴가지고 그 스타트를 끄는 인물이 공관장님의 조상님이었다. 그렇죠. 외할아버지,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 연이 닿으면서 이야기들이 꼽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사실 택견을 하면서, 보통 택견을 하면은 전통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적을 해주시는데, 저는 역사를 굉장히 모르고 안 좋아하고, 특히 이제 근현대사, 이제 1800년대 이후부터는 더 안 들여다보던 편이었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즐겁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80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 제국 열강들한테 치이고, 나라 주권들 하나씩 뺏기고, 뭐 이렇게 뭐 해보려고 그러면은 갖다 잡혀 죽고 고문당하고, 뭐 하다가 엎으러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내용들, 즐겁지 않은 내용들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그게 되겠어요. 뭐 공부를 즐겁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기에 생기는 정서가, 이게 한국인들이 유약했던 것들이 아닐까, 그런 정서가 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제대로 된 무술도 없고 제대로 된 의인도 없고, 뭔가 이렇게 상황을 바꿀 정도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다가 운 좋아서 핵폭탄 하나 빵 떨어져서 광복했다, 막 약간 이런 그런 정서가 사실은 있거든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 역사책을 보면서 공부를 뭐 안 한 건 아니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처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사실 그게 뭐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뭐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진 않잖아요. 근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봉오동 전투에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야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학계에서 주목하고 정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네네. 이제 소개까지는 제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강 관장님에게 또 떠넘겨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이번 우리가 프로젝트 임무를 하게 되면서 이게 봉오동 전투로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어쨌든 임호를 추적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임호 중에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공훈록에 나오는 임호가 리항 전투의 중대장, 리항 전투에 참전해서 중대장으로 활동을 했었던 걸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그 공훈록상의 첫 번째 기록이 연변 국자가에서 그 경찰로 위장 취업을 하거든요. 순경으로. 그래서 이제 조선인인 순경으로 이 사람이 가명을 쓰면서 이제 순경으로 돼 있다라는 일본의 조사 보고서에 그 이름이 임호가 나오고,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임병필이고 뭐 그랬던 기록에서 나와요. 근데 그 연변 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그 국자가 출신의 걸출한 무장 독립 운동가가 바로 봉오동 군사기지 건설의 주역이었던 최은산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 취직해 있는 한인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걸 누군가 알선해 줬을 법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은산 기념사업회 최성주 선생님을 찾아뵈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 최은산의 형인 최진동이 이제 왕청현의 아예 순경 국장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은산 집안의 배경이 그 당시 1910년대에 독립운동을 위해 준비하던 사람들의 든든한 어떤 뒷배가 되어줬었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는데 이제 아예 봉오동이 군사기지로서 단연간의 기획과 어떤 역량의 투여를 통해서 건설된 군사기지이자 해방부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연결고리를 고민해 보다가 이제 그 공현욱 관장님의 외할아버지는 최호림이라는 분이고 그분의 아버지인 최명극인데 그 최명극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는 안산 지역의 지역 담당자로서 처음에 일본군하고 딱 조우하면서 사격을 통해서 그 전투가 처음에 시작되는 그 주인공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그분이 후에는 20년대 중후반에는 저기 만주 용정의 동흥중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그 모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맥락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봉오동을 봤는데 이 봉오동 전투뿐만이 아니라 봉오동 기지 건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었던 상식이랑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공감이 있었냐면 택견이랑 되게 큰 공감이 있었던 거죠. 그 봉오동 주변에 부산 면적의 6배에 달하는 토지를 사유지로 갖고 있었던 최은산 집안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렇게 까마득하게 한 70년 동안, 한 100년 동안 묻혀 있을 수 있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투쟁했던 그 수많은 동료들이 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도 이렇게 까마득히 잊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택견이 이렇게 완전히 잘못 오해됐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많은 훌륭한 일들도 이렇게 깡그리 잊혀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은산 장군은 그 개인의 무력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무인이자 무술가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지성 채널에서 다룰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이번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오동 전투에 해봤자 진짜 모르거든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게 뭐 얼마나 큰 전투였는지 의미 있는 전투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독립군 3대 승전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거는 이 세 가지 전투가 모두 1920년대에 일어났다는 점이고 그쵸 20년 딱 일어났다는 점이고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찝어주시면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3.1운동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하면서 뭐 20년대 문화 통치가 가는 쭉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1910년에 이제 경술국치 이후에 나라가 크게 망하고 나서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탄압이 굉장히 강했던 1910년대가 있고 그 시기에 이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됐었던 장소는 연해주와 간도인 거죠. 간도. 간도 만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도라고 했었을 때 그 만주도 막 저 멀리가 아니라 강 바로 넘어서의 그 일대에 한인들과 연계한 무장 독립운동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일편 국내에서는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저항을
있었던 저항이 그것으로 이제 크게 분출되는 거고 그 바로 다음 해인 1920년에는 아 이게 평화운동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전부터 미리 준비했던 무인들에 의해서 무장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 세 개의 전투가 상징적인 세 개의 전투가 니항 전투,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인 거예요. 그리고 니항 전투는 안타깝게도 거기서 이제 일본인을 상대로 한 민간인 학살이 같이 있었어요. 그게 그 니항 전투는 애초에 러시아 빨치산과 그 한인과 중국인으로 이루어진 그 게릴라 부대, 빨치산 비정규군을 말해요. 파티산 이라고 비정규군들의 저항이 연합으로 이루어졌었던 전투인데 그때 그 니항을 때렸던 이유는 이제 일본군이 니항을 통해서 연해주로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 일본인 민간인도 많았는데 그 전투를 주도했던 이제 그 tör피지? 러시아 적군의 그 지도자가 민간인 학살을 주도하면서 이게 전투의 성격이 빛을 발해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는 거고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1920년 3월에 이루어진 가장 첫 번째 전투가 되는 거고요. 니항 전투에서는 상당히 그 또 전과 자체는 혁혁한 전과였어요. 그 다음에 1920년에 6월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수개월 뒤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그 임호 무장독립운동가 임호는 니항 전투에 참전을 했었던 사람이고 거기서의 사할린 부대를 이끌고 나중에 이제 자유시에 모였을 때 자유시 참변에 큰 피해를 받았던 부대가 니항 전투의 부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거는 이제 봉오동 전투고 이 봉오동의 전투가 발생하게 된 계기나 봉오동에서 어떤 준비를 했었고 최훈산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이제 이 봉오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이유들을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이제서야 막 나타났냐. 택견도 그렇잖아요. 택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닥치고 있다가, 다 망해될 때쯤에 이제야 나왔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까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외국에 살다가 갑자기 왔더니 이렇게 변해 있던데?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도 먹고 살기 바빴고 이거는 학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냅뒀는데 이제 이 봉오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성수 선생님도 그냥 자료들 갖고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계셨지만 뭐 학계가 할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영화가 터졌는데 심지어 봉오동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가 나왔는데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무 다르고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직관적으로 문제의식이 생기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오히려 학계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유하시게 된 그런 계기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택견이 어떤 통상적인 이미지로 덮어 씌워진 거랑 비슷한 틀이에요. 실제로 봉오동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랬을 때 봉오동 전투의 가장 큰 어떤 성공의 계기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그 정규군의 편제에 가까운 틀을 갖춘 군인들이 양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훈련을 받고 그 현대전에 필요한 무기를 갖춰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실종된 채 민중의 의지로 기적같이 이룬 승리인 것처럼 신화화된 그 과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최훈산 장군의 그 업적을 제대로 이제 그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게 이제 모종의 이유들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계기가 이 과거에 있었던 거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뭐 이제 요런 얘기들인 거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어쨌든 당시 독립운동에 참전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최훈산의 공적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안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PPT에 그대로 나오지만 뭐 농가 몇 채로 막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봉오동 전투 보면은 뭐 다들 군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막 그냥 뭐 사냥하다가 오고 뭐 하다 오고 뭐 이랬었던 사람들이 했다가 운 좋게 이긴 그런 것 같은 식으로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최훈산 장군의 주도로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최훈산 장군은 그 이미 만주 장장님 부대에서 군사적 경험을 충분히 쌓고 장장님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기도 해서 장장님이 누구예요? 장장님. 만주 군벌입니다. 얼마나 세요? 얼마나 세요? 어느 급이에요? 만주 도지사 같은 사람이에요. 만주 도지사? 어. 그러면 몇 성 장군쯤 되나요? 아니 이미 오성 장군급이죠. 왜냐면 아, 그래요? 장장님은 천하를 다투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오케이. 실제로 만주 지역이 굉장히 군사화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업화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만주군의 무장력이 굉장히 강했고 나중에 만주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싸울 때 만주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결국 천하를 먹는 게 누군지를 결정하는 싸움이었어요. 그 정도로 만주군은 굉장히 강력했었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장장님의 장장님의 아들인 장학량이 그 중국 공산당 편을 들면서 중국 공산당이 괴멸되지 않았던 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되게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훈산 장군의 삼형제 원래는 사형제신데 그 막내분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그 세 분보다는 적어서 이제 잘 주목받지 않은데 어쨌든 그분들은 아예 만주 그 장장님 휘하에 들어가서 관직도 받고 그 아까 전에 말했지만 최진동은 순경국장 하기도 하고 최훈산 장군은 그 당시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관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북만주 일대 부산 면적 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토지를 사유지로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공장을 10여 개를 돌리고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꾸리고 어마어마한 축산업을 해서 축산업으로는 한 번에 소를 뭐 100몇십 마리씩 끌고 가가지고 러시아 군벌과 중국 군벌에 납품을 하면서 돈을 축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여운 형한테 부탁해서 여운 형이 그 협상단으로 가가지고 체코군의 무기를 사와서 봉오동 전투를 승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최훈산이 그러니까 군비를 비용을 대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일본군이 부르는 금액에 무조건 더블을 줄 테니까 무조건 사와라. 그 재력이 진짜 멋있다. 그 재력이 예전에 그 최성주 선생님이 그랬는데 당시에 소총 한 자루가 농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고 사는 금액이랑 맞먹었대요. 와. 근데 어떻게 그게 간도에 있는 사람들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돈을 사오냐고. 소총 한 자루가 그 돈이면 무장군 1000명을 무장시키는데 1000명의 연봉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한 사람이 11조씩으로 내 인생의 10분의 1을 갈아 넣어가지고 돈을 납품한다 그래도 그거에 10배, 20배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거기 기관총 들여오고 뭐 들여오고 해가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철저한 자기 인생의 그 궤적 속에서 훈련 받아왔던 사람들이 이걸 준비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저도 봉오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진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게 이렇게 그냥 쉽게 뭔가 이루어질 리가 없는데. 맞아요. 닥치고 외우라니까. 나도 어릴 때, 걔 봉오동이 김자진인가? 이러고, 봉오동이 누구였지? 이런 거나 생각했지. 그래서 뭐 어떻게 싸웠나 이런 내용들을 뭐 알겠냐고요. 그리고 아마 상대적으로 어쨌든 홍범도 장군의 영웅적 서사가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잖아요. 그렇죠. 호랑이 잡던 사냥꾼 출신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검소하시고 헌신적인 그런 서사들이 사람들에게 더 끌리니까 삼국지 정사보다는 연의가 더 재밌듯이 뭐 그런 맥락도 같이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봉오동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훈산 장군은 어쨌든 지주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간도에 어떻게 보면 재벌인 거죠. 그렇죠. 북간도의 재벌이었기 때문에 이제 민중의 역량을 강조하는 어떤 학적 기풍에서는 손이 잘 가지 않았던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실제 봉오동은 영화 속 봉오동하고는 완연히 다르고, 이거는 여러분 이제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해보셔서, 봉오동에 대한 최성주 선생님의 그 자료들. 강연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봉오동 최성주 이렇게 쳐보거나 최운산 봉오동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자료들이 어마무지하게 쏟아지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걸 오케이.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미 다 설명을 하신 내용들이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문구가 재밌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살짝 올라가 볼까요?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 독립군이 승리했다는 사실만 맞다. 나머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했지만 뭐 택견에 허리제기가 있다는 사실만 맞다. 그렇지. 그 동작 나머지는 다 틀리다. 그래서 그때 뵀을 때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도 있었어요. 맞아. 최성주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시게 된 이유도 우리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택견한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면 안 만나야겠다 했는데 얘네 영상 보니까 얘네는 좀 무술같이 하네. 얘네는 좀 우리 무술과 관련된 얘기를 좀 제대로 들을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만난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 좀 네. 우리도 오해당할 뻔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 프로젝트 이모 차원에서 이게 이모와 봉오동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왜냐면 국자가가 완전히 그 최운산 장군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순경을 하면서 독립운동하고 관여되면 이 집안하고 연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제일 우두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좀 저기 하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내가 특수부대 요원인데 멕시코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잠입을 했어. 그럼 당연히 카르텔 대장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저 여기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냐면은 일제 기준에서 봤을 때 거기 카르텔일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최운산 장군, 최성주 선생님도 택견하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최운산 장군이 무술을 굉장히 잘하고,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무술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랑 통하는 게 꽤 있어요. 그리고 뭐 가령 그 최운산 장군 이따 무용담은 이따 뒤에서 하는데, 그래서 최운산 장군의 무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최성주 선생님께 컨택을 드려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고 드린 건데, 최성주 선생님이 우리가 영상을 보내드리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하진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 크래크 이런 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거 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제 그런 거를 했다가 그런 의구심이 있으셨다가 우리 영상을 보니까 이거 여기는 무술처럼 제대로 하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저희를 만났다는 걸 나중에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빵 터졌죠. 저희 그런 재밌다. 오해 많이 받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오해 받는 거에 비하면 근데 봉오동에 대한 오해는 더 훨씬 어마어마하셔서 그렇지. 조금이나마 진짜. 선생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여기도- 그 삼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죠.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봉오동의 설계자 크게 세 분이 계시는 거고, 최운산 장군은 둘째예요. 그래서 최진동이 그나마 조금 더 유명하신 분인데, 최진동 이분이 그 총사령관 같은 거를 하셨던 거고, 대한북로 독군부의 총사령관을 하셨던 거고, 봉오동 전투 총지휘를 이분이 담당하신 거고, 최운산 장군은 참모장을 하면서 병참과 뭐 공급, 뭐 무기와 이제 이런 것들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신 거고, 아까 전에 체코군 무기 대량 구입 총책이었던 거죠. 그 현금이 이분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최치흥 이분은 삼형제중 막내인데 참모로서 작전 지원하면서 이분이 발이 그렇게 빨랐대요. 그래서 뭐 통신, 연락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 모두 이제 잠시 장장님 군벌에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 봉오동 전투를 준비했었던 분들입니다. 네. 여기 요새 건설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제가 감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그 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이 삼형제 분이 계시면 그 윗분 성함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우삼, 네 그렇죠. 최우삼 그분도 사실 간도에서 약간 도지사처럼 활동을 하시다가 약간 연변의 도태로 활동을 하시다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 연변 도지사인 거잖아요. 맞아요? 태수가 뭐예요? 아, 그 태수. 그쵸.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청나라가 망해질 것 같으니까 반란 한번 싹 일으켜서 예, 조선의 땅으로 편입하려고는 시도를 하셨다가 망하고 실패하고, 망하고는 좀 그렇고 실패하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갔다가 이제 힘을 잘 모아가지고 아들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 아들들이 이제 군관으로 입대를 해서, 근데 그 군관에 입대를 하는 과정에서 뭐 중국인 부호들이랑 막 이렇게 또 연계를 하고 어디 양자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과정이 있다가 이 장장님의 목숨을 최운산 장군이 구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신임을 얻고, 오케이, 너는 내 그 관시가 있으니까 저쪽에 너의 땅과 이 훈련 기지와 사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부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최운산 부대를. 그래서 거기 부대를 막 훈련을 시키다가 장장님한테 가서 쇼부를 칩니다. 따거, 장 따거. 나 이제 조선에 그거를 하러 가겠어. 너랑은 즐거웠는데 우린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근데 장장님도 쿨해. 그래? 너 이미 내 목숨 구해줬으니까 사실 거기까지 할 일 다 한 거야. 이제 빠이빠이. 심하게 치자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무기랑 이런 것들 돈까지 줘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장장님도 그러니까 완전 상남자예요. 그 중국 현대사를 아시는 분들은 약간 마초 상남자 하면 장장님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상남자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 한 명이라도 인재가 아까울 텐데, 그 오히려 조선인 사병 만들게 해줘. 뭐 무기도 줘, 돈도 줘, 땅도 줘. 이거 완전 대단한 놈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 최운산 장군이 봉오동에다 터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봉오동에다 터를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쌓았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고, 왜냐면 아버지가 거기에 지사였으니까 일종의. 그래서 그 공장 세우고, 그 다음에 기지 만들고, 기지 군사 해가지고 정말 군사 기지처럼 훈련하고, 연병장 만들고, 연병장도 정말 컸다 그러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무기도 개발하고 군복들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거기를 이제 요새화 하다가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일본 수비대들 몇 번 이게 약간 연습 게임으로 이렇게 탁탁 치고 옵니다. 러시들을 갈겨요. 게릴라전을 조금씩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아, 저기 가면은 뭐 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터진 거죠. 3.1운동이 터지니까 그때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상황에서 서민운동 터지고 얘네들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나라를 지켜보겠다, 나라를 다시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만주 간도로 가게 되고, 그때 대부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트리가 바뀌는 거죠. 나는 서로군정서로 갈래, 아니 난 북로군정서로 갈래, 이렇게 가다가 북로군정서 쪽으로 가는 게 약간 봉오동으로 가는 그런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수용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제 사실 북로군정서가 그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북로군정서를 따로 차리게 되는, 그러니까 멀티를 차리는 거죠. 인구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왜냐? 돈은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그 뭐지 땅 문서 꺼내가지고 이거 팔기 바빴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 부대가 오면 그래 여기 이 땅에서 훈련해, 여기는 또 여기서 훈련해, 그런 거 하고 계속 돈 마련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다. 그 맞아요. 뭐지 최운산 장군의 그 아내분이신 김성녀, 맞아요. 그분께서 일종의 이제 또 다른 참모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독립군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뭐 그 이야기는 저 최불암 선생하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나와요.
그래서 맞아. 순대 고기 엄청 뚱뚱한 고기 순대에 막 그렇게 요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은 목축이랑 이런 것들까지 다 하던 지역으로 그렇게 막 가난하게 막 풀뿌리 뜯어 먹으면서 했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그 엄청 많이 강조하셨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독립군의 이미지는 서간도의 그 이시영 삼형제, 이시영 거기도 이시영 형제들이 명동 일대 땅을 막 자기들이 조선에 있었던 땅을 헐값에 급하니까 팔아가지고 그 현찰을 들고 들어가서 있는 돈을 까먹으면서 했었던 독립운동이라 거기는 경제난이 심했는데, 북간도는 아예 그 지역 일대 땅까지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공장과 대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했던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탄압 이후는 또 다른 얘기지만 거기에서 처음에 기지를 건설하고 할 때는 그 물자가 그렇게 막 부족하고 그러지 않았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먹는 것도 충분히 뭐 고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먹으면서 하는 그런 준비였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제 화면은 가려져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관총도 있어요, 여기. 기관총에 소총 900정 플러스야. 그러면 기관총은 뭐 농민 한 명이 몇 년치의 그 월급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군수 이런 것들 보면은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아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게 저렇게 한다고? 저 비행기 하나에 몇 조 막 이렇게 한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랬을 텐데 그것도 우리나라 무기도 아니고 외국에서 사오는 건데 그게 싸게 줬겠냐는 거죠. 그렇지. 게다가 일본 주는 돈 더블로 준다고 했다는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미친 거지. 진짜 더블로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저도 그것까지는 몰라요.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그게 그 협상을 여운형 선생이 한다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여운형 선생도 택견을 본인이 직접 배웠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음. 심지어 윗대 택견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인왕산 우대 택견을 배워서 활개짓으로 낙법을 쳤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게 6번째인가? 뭐 암살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산길에서 총 들고 쫓아오니까 낙법 쳐가지고 도망갔다. 비탈길로 탁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쳤는데 그 낙법을 인왕산 우대 택견을 활개짓으로 낙법을 쳐가지고 살아남으셨다. 맞아요. 심지어 활개짓 기본품으로 낙법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본품이 대체 뭐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은 또 나중에 또 차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같은 내용들, 기름 공장, 비누 공장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전 재산을 그냥 다 때려박아가지고 나라 살리겠다고 독립군 군자금으로 소진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해 있던 상황에서 거의 가지고 있었던 거의 뭐 조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최고의 무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2017년 당시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게 충격적인 거죠. 알고 있는 학자가 없었을까요, 정말?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아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묵직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고, 일단 교과서에 실리지가 않았고. 그렇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봉오동은 대한군무도덕부, 이게 봉오동인 거죠? 그러니까 봉오동은 일종의 지명인 거고. 봉오동이라는 네. 지명에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봉황의 봉자랑 오동나무의 오자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구체적 숫자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장자에 보면 봉황이 한 번 쫙 날면 뭐 천리를 날고 뭐 몇 년을 날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맞아요. 그러다가 봉황이 쉬면은 오직 오동나무에만 앉아서 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봉오동이라는 이름을 최훈산 장군이 붙인 이름인데, 그 봉황이 그 날아다니다가 잠시 쉬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독립을 하고 이제 나라가 다시 바로 서면 잘 될 텐데, 그 봉황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해서 봉오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거기에도 이제 이 양반의 그 웅장한 기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대한국무도덕부가 이제 봉오동에 본부가 있었고, 뭐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출입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 안에 이 관문도 있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마을이 3개 정도 있어서 그 마을마다 각자 수행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제일 스타트로 찍는 것들이 이제 그 출입증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거기가 그 훈련장이자 참모들이 요새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작전 회의하고, 그 다음에 명령 하달하고, 그런 일종의 그 커맨드 센터인 거죠. 일종의 해방구를 만든 거죠, 거기서. 그렇죠. 음.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3,000명이면 대대급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북로군정서를 만들게 된 이유도 3.1 운동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북로군정서를 따로 하나 멀티를 까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자진, 서일 이런 인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근데 그 토지의 소유 자체가 이제 최훈산의 소유였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사관 양성소. 여기도 뭐 비슷한 곳인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저기 한 내용은 아닌데, 많이 볼 내용은 아닌데. 독군부 조직도가 보면은 이제 최진동이 총사령관이었고 아예 조직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종이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참모장이 최훈산이고 이제 최치흥이 참모로서 후원했다. 이제 요 얘기고. 그래서 1연대장이 김자진이고 2연대장이 홍범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자체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이 이제 2연대장이었다라는 거고, 안무는 이제 부관으로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도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 엄청난 전투가 의미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어떤 움직임의 조직적 체계를 확인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했던 내용들의 반복인데요.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연습 게임을 몇 판 뛴 거죠. 몇 판이 아니라 지금 36번이나 뛴 거죠. 실전 경험을 아마 쌓으려고 작전들을 계속 했을 거고, 얘네들이 토벌 준비하고, 아마 3.1 운동에서 제 생각에는 몰랐을 거예요. 거기 얘기들 들어보면 몰랐다가 3.1 운동에서 사람들이 계속 글로 기어 들어가니까 그때 아마 캐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봉오동이라는 거는 아마 봉오동이라는 것도 출입증이 있는 상황에서 가니까 그냥 막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도 간주로 넘어간 사람, 그러니까 만도 간주래. 만주 간도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 조선인들 중에 쌈 좀 하게 생긴 애들은 아마 최훈산이 거기, 최훈산, 최진동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게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그쪽으로 넘기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냥 막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산 넘어오고 이러진 않았을 거고, 경계도 다 섰을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다 이주시키고 다 진지 구축해놓고, 시즈탱크, 언덕 시즈탱크죠. 이제 산 정상에 이렇게 해놓고 다 버로우 해놨다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한 방에 쳐서 조졌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면은 그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기록이 잘 안 남는다. 그렇죠. 왜냐면은 상대방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 작전을 수행했으니까 정보가 차단돼 있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 정보를 보통은 파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후손들이 남아 계셔가지고 그렇지, 만약에 최성주 선생님 같은 분 안 계셨으면 정말로 새까맣게 다 잊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업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뒤에는 그냥 확 사라져버리는, 그 정도로 어쨌든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또 잘 기록은 안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그 기록이 전해졌었던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신기하고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쭉쭉 가겠습니다. 네, 이제 봉오동 전투의 그 기록들이고요. 결국에는 잘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청산리 전투랑도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면서 이제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제 일본군이 반격을 시도하는데, 그게 이제 청산리로 다시 또 유인 작전을 써가지고 이제 청산리에서 이제 큰 전투를 벌이면서 거기서 또 대승하게 되는 거고요. 이 김자진 장군도 참 재밌는 분인 게, 김자진 장군도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주특기도 유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자진 장군 본인도 되게 힘이 강했다고 하고, 그
그래서 이제 그런 독립군의 군사훈련의 무예가 그 어쨌든 조선에서 전해져 오고 있었던 맨손무예였을 것이다라는 거가 이제 김영만 선생님 논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나중에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간도 참변이 있고 또 자유시 참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북간도에서의 무장 세력이 한번 크게 꺾이는데 그 최훈산 지금 여기서 어쨌든 포인트는 최훈산 장군의 기본적인 지지와 그 조직 체계가 없었으면은 봉오동 천산리 전투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즐거운 얘기가 다 끝났고요. 우리 쪽이 패는 얘기들은 다 끝났고요, 사실. 근데 이 최훈산 장군의 말년이 썩 아름답지는 못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관련해서 이분의 그 활동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특히 이제 큰 전투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뭐 그런 것들을 일제가 파보다 보니까 아, 최훈산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둬도 놓고 하다가 다시 또 풀려나가지고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 또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봉오동 전투 이후에 20년간 활동을 더 하시는 거예요. 20년간 활동을 하시면서. 네. 근데 그러다가 25년간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많이 연세가 드셨을 텐데 그때는 또 이제 장남을 확도병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체포를 당하시고 재차 고문이 이루어지는데 광복을 40일 남겨놓고 순국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가신 거죠. 처음 그렇죠. 이분의 이름마저도 사실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홍범도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사실 최훈산을 배워야 되는데 최소한이면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경쟁 구도로 삼는 게 아니라 홍범도든 김좌진이든 이분들의 독립투쟁이 가능한 조건들을 만들었었던 게 최훈산이라는 것들. 그리고 최훈산 본인 자체도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고. 그렇죠. 이게 그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인정은 해주셔서 7월 기일에 맞춰서 7월 5일 기일에 맞춰서 현충원에서 크게 추모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2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고 올해도 아마 이제 곧 있으면 가게 될 건데 한 2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때의 추모 행사에 최훈산 기념 사업회에서 공지가 나갈 테니까 거기에 한번 참배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보천보 전투 배후로 지목 투옥 요 얘기는 보천보 전투가 그나마 이제 30년대에는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면 이제 일본이 굉장히 조선을 강도 높게 쉬었잖아요. 착취하던 시기여서 이제 독립운동이 내지나 그러니까 조선 반도 땅이나 외부나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때 이제 많은 희망을 줬던 무장 전투로 얘기가 되는데 그 전투 규모 자체는 그 전에 비해서는 작지만 20년대 투쟁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자기가 보천보 전투의 주역이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명성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천보 전투의 배우자로 지목돼서 투옥됐다라는 거는 역시 최훈산이 그 당시에 뭔가 큰일이 터지면 야 이거 최훈산한테 돈 받았지 이걸로 일본이 자동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밑에 내용들은 사실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게 최훈산 사업 장군 사업 기념 사업회의 자료들을 참고를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최훈산의 업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로 기록하고 조금 더 이 명예를 격상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네네네. 네, 기록의 부재에서 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아까 전에 성공적인 독립운동은 기록이 잘 안 남는다 그러는데 이분이 가명을 8개인가를 써가지고 그 중에 한 맞아요. 가명은 그 자체로 공훈을 따로 받았어. 그게 최고료였나요? 뭐였는지는 저도 까먹었는데요. 네. 별도의 인물인 걸로 기록되어 버린 거예요. 너무 한 일이 많은데 너무 한 일이 많아서 나의 뭐라 그래야지
요새 말로 뭐 북해가 너무 많아서 걔가 공훈을 따로 받은 거야.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사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봐서도 그걸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술에 관한 내용들을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훈산 장군이 우리가 아까 무술 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우리가 더 파봐야 되는 내용들, 지금 당장은 확실하지 않아도 더 파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최훈산 장군의 그 손녀분인 최성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최훈산 장군은 무술의 고수였다라는 거예요. 최훈산 장군이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인 최훈삼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연변에 도태를 하다가 연변에서 이제 도태난이라고 불린다는데 난을 일으켜서 연변 지역을 이제 조선으로 편입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실패했었을 때 목숨이 이제 그 집안이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무술 고수가 나타나서 그 집안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제 은거에서 살다가 은거에서 사는 3년인가 동안 그 최훈산 형제들과 그 마을 일대의 몇십 명을 무술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배운 게 최훈산 한 명이었대요. 그리고 최훈산이 체격도 엄청 좋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최훈산이 85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모랑 비슷한 세대의 사람인데, 그러네. 네. 그 무술의 고수가 갑자기 왜 나타날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너무 무협지 같잖아요. 근데 이제 최훈산 장군 집안, 그러니까 최우삼 그 선생의 처인, 그렇죠. 처인 그분이 그 전주 이씨의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이씨 가문의 그 왕실 집안 사람이어서 종친이어서 그 왕가랑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었던 집안이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이 이제 제국으로서 가는 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간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국은 식민지가 있어야 제국이 되니까 간도와 제주도를 일종의 식민지처럼 형식으로라도 갖춰서 이제 제국이 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양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연변의 도태로 가게 된 것도 고종의 명이 있어서 갔다는 것으로 전에 내려오거든요. 구설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구전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비밀리에 해서 기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구전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왕실하고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었던 곳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팔장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그 팔장사를 모집하던 그 시기도 80년대 초예요. 맞아요. 81년 정도로 우리가 그 이수영 일화를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고종이 명을 줄 때 그러면은 그거를 밀명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 뭐 그때 전화로 해가지고 하나 사람이 결국 가가지고 전해야 되고 그 소식을 사람이 전해야 되고 비밀리에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어설프게 잡히면 안 되니까 당연히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팔장사 같은 사람들을 써야 이 사람 이런 밀명을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최우삼 보고 아예 연변의 도태로 그렇게 가라 그러면 최우삼의 친구였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술의 고수가. 그러니까 이수영급은 아니더라도 그런 유의 사람을 담당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그 일종의 전담 마크식으로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무술을 가르쳐 줬었던 그런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최훈산은 자기의 무술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만주 장장님 부대에서 활동도 하고 나중에 봉오동에서 군사기지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할 때도 최훈산이 자기의 무술을 가지고 훈련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진대요. 맞아요. 최성주 선생님한테 전해졌을 때. 근데 그분 무예 실력이 어느 정도냐 했었을 때 큰 원을 바닥에 그린 다음에 다 봉 하나씩 주고
나를 이 원 밖으로 몰아내봐라. 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최훈산을 밖으로 밀어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달려들었고 그렇죠. 전체는. 일대 그리고 다, 일대 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밀어내기를 했다라는 게 재밌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까기에서도 그 원을 그려놓고 밀어내기 씨름을 그 처음에 기초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의 성격이고 뭐 겨루는 방식의 한 형태였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최훈산이 또 최훈산이 그 일화로 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목총이 엄청 커서 그 봉오동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을 때 구령을 외치면 마을까지 전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최훈산이 힘이 워낙 세가지고 그 수레가 뭐 길가에 구렁텅이에 빠지면 최훈산을 불러다가 그걸 들어 올려가지고 다시 길 위에 올려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마적 얘기해 주세요. 마적. 그다음에 이제 마적 이야기인데, 최훈산이 이제 목축업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그 뭐 러시아 군벌,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 군벌이나 아니면 만주의 군벌들에게 소 납품을 했는데, 한 100여 마리의 소를 끌고 가면은 마적들이 이제 그 소를 뺏어 가려고 이제 그 쳐들어오곤 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길목에서. 그래서 이 소를 보내러 가는 사람들은 최훈산이 대동하지 않으면은 출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최훈산이 같이 있어야만 출발을 하는데, 최훈산은 그 자기가 썼던 무기가 박달나무 망치랑 단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망치를 썼다라는 게 재밌는 게, 망치는 도끼랑 비슷하게 쓰는 건데 왜 이제 그 망치를 썼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마적들은 중국의 복수 문화가 강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나면 이 마적들이 복수를 위해서 그 물불 안 가리고 계속 덤벼든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쫓아보내기 위해서 박달망치를 썼다. 근데 망치라는 도구는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치니까 이제 여기에 고리처럼 이제 되는 건데, 우리가 얼러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공현욱 관장님이 배웠었던 그 공현욱 관장님의 외할아버지도 뭐 비슷한 무기를 쓰신 부분들이, 도끼를 썼던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근데 어쨌든 최훈산 장군의 그 무용담이 그렇게 걸출하고 그 사람이 무술로서 이렇게 했는데, 최훈산 장군의 완전 나와바리였던 국자가, 최훈산 장군이 태어난 곳이 국자가예요. 그 국자가에서 순경을 했었던 게 이모다. 그게 1916년부터 18년 동안 순경을 하고 있었고, 그 시기가 딱 최훈산은 봉오동 기지를 열심히 건설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팔장사의 두령이었던 이모가 독립운동을 하러 연변 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도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계속 뭔가 더 자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택견 때문에 시작한 연구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칭적인 부분이 있죠. 택견과 봉오동이라는 것이 둘 다 자료가 누락되면서 이제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되고, 그 안에서 이제 왜곡이 발생했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덮으려고 제대로 된 사료들과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인식과 패러다임들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추가로 오늘 또 짚고 넘어가시고 싶으신 부분들 있을까요? 또 하나 재밌는 힌트들이 있어요. 이제 이후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상세히 다룰 텐데, 이 최진동, 최훈산, 최치흥 요 삼형제의 아명, 옛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름은 다 명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최훈산 장군은 최명길이었고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저기 누구야? 공관장님의 외할아버지의 아버지인 분은 최명극이라는 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또 이후에 동릉중학교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을 찾았는데 최명호라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 최명호는 그 동흥중학교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 역시도 되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최성주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제 봉오동을 초기에 건설할 때는 본이 달랐던 최 씨들이 일종의 집성촌을 이루듯이 하면서 시작을 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은 달랐지만 최 씨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서 또 뭔가 그
명자가 그게 학렬이 그게 맞았던 거는 아닌가. 뭔가 이게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들로 고민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근데 이 삼형제의 아명은 명자 돌림이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들을 좀 잡아봤고요. 조금 더 무술과 관련되어 있는, 무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